일단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게스트분들의 인사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김희정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기에도 청소년 연기자가 아닌 감독입니다. 네,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었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해수 역할을 맡았던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고 오신 영화에서 지은 역으로 나온 장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역할을 맡은 김정서입니다. 감독님께서 시작부터 약간 개그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좀 없어가지고 좀 이런 게 아마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좋은 반응 해주시면 더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쪽 공간에서 지불하는 거는 앞에 이제 극장에서의 다음 상영과 크게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질문 몇 가지 드린 다음에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질문들을 받으면서 혹은 감상평 받으면서 시작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인영 감독님 이번 5번째 장편이신데 한 편 정도는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네, 13살 수아, 그리고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 설행 눈길을 걷다, 프랑스 여자까지 한 편이라도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예, 많이 계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작품이 지금 6천 관객을 지금 임박해 있는데 데뷔작이셨던 13살 수아가 6천 관객이 살짝 넘었던 어떤 수치인데 꼭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꼭 이제 13살 수아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감독님 전작들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환상과 현실 그리고 어떤 시공간을 어떤 넘나드는 그런 연출들이 꽤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 작품을 봤는데 훨씬 더 약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좀 몰입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좀 말하자면 연출 그런 어떤 개성을 좀 힘을 살짝 빼시고 약간 공감에 좀 더 이제 뭔가 지향하는 연출을 하셨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일단 어떻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더 숲시네 아트시네마를 처음 와봐요.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서 저는 절반남도 광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아쉽고 광주에는 또 광주극장이라는 좀 극장이 있지만 여기는 상당히 굉장히 힙한 장소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와서 사실 저희 오늘 청소년 연기자들이랑 같이 GV를 하게 돼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 연기자들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고 이 배우들을 거의 발견하는 그 기분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아역들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아역들이 연기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성인 연기자들의 프로페셔널들이니까 당연히 잘 하는 거고, 근데 이 청소년 연기자들이 어떤 발견으로 느껴지시면 정말 기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아까 프로그래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전에 이제 프랑스 여자라는 영화가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에게는 훨씬 보기가 편한데? 라고 느껴지시고 프랑스 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호불호가 갈려서 이거 좀 너무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영화를 이건 쉽게 만들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니까요. 텍스트에 맞춰서 영화는 만드는 거고 이 이야기에 맞는 방식을 만든 거라서 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관객분들이 좀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뭐 김희정이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한 40분은 진입이 좀 어려운 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들을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이제 어떤 열매를 얻듯이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청소년 연기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드셨기를 바랍니다. 영화 전체도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청소년 연기자분들 이제 모시는 어떤 특별한 행사이다 보니 사실 감독님보다도 이제 그 배우님들의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역 캐스팅이란 게 청소년 연기자를 캐스팅한다는 게 뭐랄까요? 되게 어쨌든 그 중에서 문우진 배우님이 일단 이렇게 뭔가 한 축으로 주연을 이제 담당하면서도 정민주 배우님, 김정철 배우님 다 이제 어떤 그 각각의 개성으로 이제 뭉쳐 있는데 그 축에서 이제 하나라도 뭔가 이제 좀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몰입을 이제 저해하는 어떤 요소가 될 텐데 되게 타입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컨대 이제 그 해수보다 좀 더 어른스럽고 이제 공부밖에 어떤 이제 타개할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역할의 정철 배우님도 머리도 이제 약간 짧게 깎이면서 뭐 어떤 그런 느낌들이 되게 느낌뿐만 아니라 어떤 다부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정민주 배우님의 어떤 그 저는 특히 나레이션은 너무 이제 뭔가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소화하셨다 그 감정에 맞게 그런 좀 생각도 들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세 분의 어떤 연기들이 너무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래도 감독님의 이제 오디션에 지원을 하셔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배우님들께서는 감독님과의 어떤 첫 인상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좀 오디션을 봤을 때 좀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좀 넘어서 뭔가 영화 촬영장에서 아무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되게 엄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좀 약간 광범위한 얘기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혹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문우진 배우님부터 혹시 여기 사실 우진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우진이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할 수 있어. 처음에 그 오디션을 본다고 하고 이제 오디션 대본을 받았을 때 되게 그 짧은 그런 대사들로 뭐 대본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내용이 더 와닿았고 이런 횟수나 처음에는 뭐 제가 혜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해라라고는 안 하셨고 혜수나 지용이나 둘 다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오디션을 봤었는데 둘 다 너무 역할이 좋더라고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오디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원래 대부분 제가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이제 남자 감독님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대다수 작품을 했었는데 이제 여자 감독님 이제 김희정 감독님을 뵙고 이제 되게 넓은 장소였어요. 넓은 장소에서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혜수는 어떤 아이고 뭐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연기를 했었고 그래도 운이 좋게 감독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도 이제 열심히 아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이제 문우진 배우님을 처음부터 혜수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뭐 정철 배우님도 뭐 이렇게 약간 그 혜수와 지원을 이렇게 약간 좀 견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둘의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최정철이도 네, 둘의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읽혔고 좀 그 콜라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근데 사실 우진이는 그때 당시 몇 살이었지? 13살? 제가 13살 때 13살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커가지고 그때는 정말 어리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지금은 남성미가 이제 보여지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역할에 비해서 어리다는 인상이 좀 강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른 역할들을 진용을 짜느냐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정민주 배우님 좀 어떠셨는지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저 오디션 딱 갔을 때 대본이 이게 지은 역할 대본이 아니라 그 영화 보시다 보면은 소망의 집 아이들 2명 있잖아요. 그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디션을 보고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 괜찮대 라고 싶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었는데 감독님이 뒤에 대본을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은 역할 대본 읽어보고 솔직히
잘 했는지도 몰랐는데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왔는데 다음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또 그리고 되게 만나서 리허설 좀 많이 해보고 그냥 대사 맞춰보는 거 말고도 감정 워낙 제가 느끼기에는 지은이 역할이 조금 어려웠어서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거 만나서 막 모든 일기도 써보고 이런 걸로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워있는 어떤 장면들도 많고 사실 이렇게 갑자기 졸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도 많은데 쉽게 연기하기 좀 어렵겠다 딱 보더라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김희정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정해주시는가요? 그러니까 민주가 그때 몇 살이었지? 14살. 그러니까 18살이어서 보호 종료 아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연출부는 민주를 그 소망이 집 아이들 후보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은이 역할을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딱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되게 감인데 이게 되게 감이 좋은 거예요. 애가 얼굴도 너무 좋고 근데 이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머리를 묶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냐 너는? 머리를 묶고 들어와서 민주에 나가서 머리를 풀고 지은이 대사 한번 읽고 다시 들어와라 해서 다시 들어와서 머리를 푸른 상태에서 대사를 읽었는데 너무 담담하고 아직 쪼가 없는 되게 깨끗한 읽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를 14살짜리인데 민주를 캐스팅하면서 우진이가 자연스럽게 같이 이 나이대 대비해서 잘 맞는 그림이 된 거죠. 근데 운명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연출분 좀 놀란 게 자기네는 이제 그 소망의 집 아이로 본 건데 오디션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를 처음 경험했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 감은 그리고 왜 누워서 연기하는 거 이런 거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설에 때 제가 박소담이라고 소담이가 제 영화의 첫 데뷔였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이 먼저 개봉을 해서 그 영화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영화를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데뷔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담이도 마찬가지로 거기 막 귀신이 들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크게 뭐가 이렇게 터치가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비슷하게 민주도 뭐 누워서 힘들고 이런 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똘똘하기 때문에 너무 잘 해내서 사실은 저는 소담이를 좀 생각을 좀 많이 떠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소담이도 아무것도 주인공은 아직 장편에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 단편 영화만 출연한 연극원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걔를 캐스팅을 했을 때는 되게 주연급이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죠. 그랬지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되게 잘 된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모르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희정 감독님께서 그 박수담 배우님과 그리고 정민주 배우님을 발굴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박수담 배우님이 쌍꺼풀이 없는 네. 제가 그런 얼굴을 좋아해요. 제가 눈이 이렇게 너무 요새는 길 가다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얼굴들이 많잖아요. 너무 성형이 돼서. 우리 동네만 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저희 여자 조카애도 있는데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얼굴이 너무 좋은데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소담이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그 유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옛날엔 안 예쁜 얼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한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오리지널한 거죠. 좀 그런 얼굴들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래서 민주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배우님들 모셔놓고 성형 얘기까지 약간 어려워질지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될 거라면서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정철 배우님도 혹시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처음 오디션 갔을 때 이제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이 되게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되게 긴장해가지고 연기를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연습 이제 할 때 넷이서 다 같이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우진이랑은 되게 저번에 드라마에서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친했고, 근데 처음에 이제 민지를 만났을 때는 서로 약간 존댓말 쓰고 하다 보니까 되게 누나인 줄 알았는데 극 중에서도 누나여가지고 진짜 누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 듣고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진이도 되게 성숙하고 다 저보다 성숙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연습할 때는 이제 감독님이 약간 어떤 디렉션을 강요하시기보다는 좀 더 저희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자신이 그 역할이 돼가지고 일기 써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일기 쓸 때 처음에는 되게 이게 약간 쓸모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더 지용이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지용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질 떨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분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주연이 이제 해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좀 보이지 않는 어떤 모종의 약간 신경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면 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거 없었나요? 네. 이제 얼음의 어떤 이 정말 찌든 어떤 너무 죄송하다. 우리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상처가 없죠. 전혀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우진이가 주인공이니까요. 저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용이가 눈빛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보고 나오셨잖아요. 그 병실 장면 보면 그 누나 나 없다고 밥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때 눈이 되게 사슴 같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막 사실은 이제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스텝 언니 오빠들이 좀 울었단다. 옆에서는 뭔가 그 장면이 너무 그냥 희한하게 그 전에 정철이 그 지용이와 다르게 그날 좀 더 그 지은이의 대사처럼 뭔가 성숙해서 온 것 같고 내가 좀 더 큰 것 같고 100일 지나서 왔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그날 모르겠어. 그 전날 잠을 못 잤던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커서 온 듯한. 근데 마지막 촬영이었나 그게? 정철이 거의 네, 그때가 맞아요. 그날이 마지막에 아무튼 그래서 되게 달라진 우리도 되게 좀 내가 다르다라고 느껴요. 그 사슴 같은 눈빛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스태프들이 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나요. 그 장면. 그렇죠. 말끔하게 교복을 딱 차려입은 채 이제 사슴 같다는 말이 그때 맞는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어떤 뭐 나레이션의 울림도 있지만 그 모습의 그 정갈한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도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이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 이게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을 토대로 이제 영화를 한 건데, 김혜란 작가님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이제 저희가 갖고 와서 비치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한 30분 내로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정말 짧게 되어 있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저희 더숲 1층에 전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구매하신다면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그 해수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원작에서는 짧게 한 문구로 나오는 것을 감독님께서 아예 주연으로 한번 빼서 이제 명지와 이제 뭐랄까 이제 한 축으로 두 축으로 계속 교차하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셨는데, 원작의 어떤 그 되게 중시되는 그 문구도 그대로 갖고 오시고 뭐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떤 그 감독님이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걸 내가 장편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좀 써봐야겠다는 어떤 좀 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감흥이 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이 얘기는 많은 주기에서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단행본으로 영어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영문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이 시리즈물이거든요. 근데 바깥의 여름이라는 소설집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소설이고요. 이 책을 사실 저는 2017년도에 11월 달에 바르샤바에서 받았어요. 그 김혜란 작가한테. 저는 김희정 감독 특별전이라는 거를 하러 갔었고, 김혜란 작가는 거기 문학 레지던시에 거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13살 수학을 보러 와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에 다 주고 마지막 한 권 남은 바깥은 여름을 사인을 해서 주면서, 감독님 죄송한데 이게 책이 이렇게 제가 낭독하려고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어놓은 이런 표시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도 괜찮냐 그래서 아 좋죠. 저는 이제 에란 씨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 이거를 옥션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에란 씨는 아름다운 바르샤바에서라고 해서 저한테 줬는데 그때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저랑 계속 작업을 같이 한 그 유병옥 대표가 이벤트 시간에 감독님 이게 감독님 결에 맞는 소설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한번 다시 되게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읽었죠. 다시 읽었더니 소설이 되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각색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했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설에는 지은이 편지에 사모님 연락처를 지은이 친구에게 물어서 알았습니다라는 딱 한 줄의 글로 나오는데 그 해수가 좀 저는 선명히 그러니까 해수란 이름도 없죠. 그냥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한 줄이 저한테는 좀 어떤 단서였어요. 누가 이 편지를 줬을까? 이 연락처 누가 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상상력을 되게 많이 발휘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보신 영화에 아이들 나오는 부분은 다 만든 부분이거든요. 다 새로 만든 부분이고, 그 명지 부분은 그대로 이제 그 소설에 있는 것들 되게 많이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명지 부분이 되게 잘 붙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잘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작보다 못하다는 욕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서 애들 부분도 제가 쓴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잘 붙은 거죠. 이게 소설인지 뭔지 헷갈린다라는 것은 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의 대단한 도움이 정말 중요했고요. 되게 감독님 손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믿어줘서 이렇게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빠르게 잘 이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그 원작에서는 이제 영국 에딘버러로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라면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폴란드의 영화학교를 나오시고 일종의 통이시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로 이제 옮겨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의 어떤 변주도 다 이제 원작 통해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약간 막간 질문으로 드리자고 하면 사실 저는 스케이트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예컨대 옛날에 이준익 감독님께서 이제 변산에서 이제 힙합을 이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가 꼭 젊은이들의 문화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감독님의 시선으로 잘 좀 구현할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게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이렇게 다종당한 어떤 느낌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딱 되게 적절하게 잘 담아냈다.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첫 장면에서 이제 정철 배우님께서 이제 딱 보드를 이제 잘 타는 어떤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딱 후드를 쓴 모습을 보고 배역이시겠다. 그래서 후드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철이가 했어요. 진짜. 아니요. 정철 배우님 사실 그 한 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문우진 배우님은 당연히 이제 계속 타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연말을 좀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좀 정철 배우님한테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일단 처음에는 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그래도 나와 있어서 기본기나 이런 달리거나 약간 멈추거나 이런 거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순간 감독님이 제가 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아니라고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우진 배우님은 마지막에 이제 지영을 생각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의 스킬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좀 스케이트보드를 좀 이렇게 연습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여쭤보시면 마지막 그 장면은 당연히 대형 국가대표 있었고요. 네가 했다고 해야지. 사실은 그래도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제 타는 씬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보드를 타면 이렇게 바닥이 조금 까끌까끌하거나 약간 울퉁불퉁하면
되게 조금 뭔가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끈한 바닥을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었고 또 그렇게 다행히 이제 있는 데도 이제 다 매끈매끈한 그런 부분이어서 잘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보드를 직접 골랐어요 아이들이. 그치? 너네 색깔이랑 이런 것도 직접 골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진이 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나중에 주고 가는 거는 지용이 보드여가지고 빨간 거는 계속 나왔죠. 근데 아무튼 그 레슨을 받았어요. 그 스케이트보드 레슨을 계속 받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한겨울에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린 다음에 관객분들 질문 받을 거니까 좀 미리 생각해보고 계시면 더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정민주 배우님이 연기한 지은 캐릭터가 아까 그 라면 씬에서 참 그 이제 뭔가 뭐랄까요? 또 이제 쌍꺼풀 없는 어떤 얼굴에 되게 약간 그 이제 친구가 되게 잘해주고 하지만 라면밖에 대접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표정이나 어떤 그 제스처 같은 걸로 너무 잘 전달되게끔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좀 그게 되게 좀 그런 감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은연중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연기법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장면을 좀 촬영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사실 뭐 엄청 대단한 걸 생각하고 막 그런 연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사가 있길래 지은이라면 어떻게 쳤을까 하고 그냥 단순하게 친구긴 한데 그렇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대장금인데 홍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좀 연기 대사가 있을 뿐인데.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평소 연기를 할 때 이건 이 감정이야 뭐 이렇게 딱 정해놓거나 딱 보여지는 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로서는 뭔가 특별할 게 없는 시인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죠. 그 김치를 더 가지러 가는 그 어떤 그 모습에도 제가 그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정말 잘 묻어나가지고 그 되게 뭔가 섬세한 감정들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치안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정민주 배우님의 말씀은 약간 좀 연기 천재가 할 법한 앞으로 더 좀 연기를 기대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극장에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역임하셨던 이상훈 평론가님이라고 계신데 이 영화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극중에서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죽음은 이제 아름다운 어떤 비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영화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로니카의 두 번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프의 영화인데 그게 약간 간단한 얘기들이면 이제 도플갱어처럼 닮아있는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여성이 서로의 감정을 뭔가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명재와 이제 그 그 지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컷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편집, 약간 좀 뭔가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굳이 말하면 그런 좀 영향이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더불어서 또 광주와 폴란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어떠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 일단 이상용 프로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시사회에 초대도 못 드려가지고 어떡하지? 연락을 되게 죄송하네. 워낙 잘 알거든요. 저희 인주영화제 워낙 인연이 많아가지고 프로님이랑 계속 그랬었는데 아무튼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키실롭스키는 워낙에 좋아하는 감독이긴 해요. 근데 베로니카의 한국에는 베로니카 이중생활이라는 되게 야한 영화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베로니카의 두 개의 삶, 베로니카의 두 개의 인생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목은 항상 키실롭스키 영화에서 표현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 거를 언제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여자에서도 생각했었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에서 특별히 키실롭스키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어떤 포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얼굴 초상을 보여줄 때 방식들에 대해서 촬영 감독이라는 이렇게 얘기들은 언제나 했던
레퍼런스긴 해요. 근데 딱히 이번 영화라기보다는 이번 영화는 그것보다는 어쩌면 제가 영화학교 때 되게 영향을 받은 잉마르 베르그만이라는 감독의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르그만의 그런 장면, 그 여성들을 표현하는 어떤 바스트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르샤바에서 시리랑 대화할 때라던가 뭐 이럴 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키시롭스키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논문도 쓰는 게 있거든요. 키시롭스키에 대해서는 워낙에 언제나 생각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특별히 딱 이 영화는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언제나 뭐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타르코프스키나 마찬가지로 베르그만이나 항상 생각하는 감독분들 중에 하나 카사베테스가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잠깐 얘기 드렸는데 광주와 이제 광주 5.18 그 어떤 민주 항쟁과 바르샤바 봉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바르샤바 봉기의 추모공간에서 이제 명지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물론 그 남편의 어떤 그 얘기가 이제 적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울리게 되는 어떤 그 사회적 그런 혹은 전쟁 같은 걸로 인한 그런 비극일 텐데 좀 저는 딱 들었을 때 사실 저 문호정 배우님께서 보드를 타는 그 장면에서 전일 빌딩이 한번 딱 비춰지는 걸로 잘 보셨네요. 사실 그거 아니고서는 광주 인지를 인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라면 좀 더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매개로서의 어떤 장면을 더 넣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게 편집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좀 감독님의 어떤 기존 스타일처럼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편집에서 이렇게 편집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는 감독은 아니고요. 있는 거를 거의 다 쓰는 감독이에요. 편집을 거의 딜레이트 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좀 경제적으로 찍는 감독분 중에 하나는 저는 회차를 줄이는 감독이고요. 그래서 박하선 배우가 다음에도 감독님이랑 영화 하고 싶은 이유는 회차를 줄이는 감독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광주는 제가 지금 거의 7년, 8년째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폴란드 바르샤바는 제가 살았던 곳은 아니지만 폴란드 우주영화학교라는 데서 7년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런 종류의 감독이지 않을까.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면서 쓰는 감독이라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공간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감독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주라는 말만 나와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스테레오타입적인 생각들이 너무 전형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미 광주만으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그게 되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의 어떤 비극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와 연결된다는 거를 청포도 사탕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청포도 사탕에서 성수대교를 다뤘었고 네, 파리 테러가 있었고 프랑스 여자에서는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러니까 사회와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게 제 관심사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어제 뭐 신림역에서 칼부림이 있었고 막 이런 사회적인 재난들이 계속 뭔가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신림역은 개인적인 거지만 뭐 모송 지하도로라던가 아니면 이태원이라던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 아래에 있거든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서 도시 전체가 바르샤바 봉기일을 애도하는 그 8월 1일에 바르샤바 봉기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거를 향해서 갔고 폴란드의 마지막 촬영, 이 영화의 마지막 촬영일은 8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끝내면 진짜 영화가 끝난다. 라는 기분이었고 잘 끝나서 그날 술을 되게 많이 먹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저는 그 부감샷이 제가 잘 안 쓰는 샷이에요. 그런 걸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좀 오즈샷을 좋아하는데 뭐냐면 눈높이 인간의 눈높이 시선에서 찍는 걸 좋아해서 안각이라든가 밑에서 찍는다든가 위에서 찍는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일부러 넣은 게 명지가 바르샤바를 걷는데 거기가 헌법광장인데 컨스티튜션 스퀘어라고 거기를 갈 때 위에서 찍는 거와 그 전일 빌딩에서 바라본 그 5.18 민주광장 분수대 앞을 지나가는 거를 부감으로 일부러 두 개를 동시에 넣었거든요. 그거는 되게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그 공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광주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광주를 하려면 5.18 전에 5.18 전날 5월 17일 날 전야제를 엄청 크게 해요, 광주에서. 근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다큐처럼 찍을 수도 있었고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럴수록 되게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광주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고 알 수 있는 분만 아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일 빌딩의 그 공간, 민주의 어떤 그 공간은 뭐 말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5.18의 어떤 상징이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맥락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감독님 되게 경제적으로 씬을 구성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제 명지가 폴란드로 가면 최소한 공항을 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없는 채 이제 저기 해수가 이제 보고 싶다 지영아라고 얘기하고 컷이 전환되면 명지가 누워있는 장면으로 이제 딱 되어 있는데 안에도 다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저는 원래 집이었는지 거기인지가 구분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참 감독님 이런 거 더불어서 현석과의 연락도 문자 하나로 이제 딱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그걸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이제 영화로 좀 들어가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식의 약간 좀 더 이렇게 뭔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도 또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당히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문우진 배우님 그 연기한 그 혜수가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면서도 그런데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반문이 그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상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혜수가 약간 그 병원 이름도 선한병원인데 너무 선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약간 좀 염두해서 그 지은과의 그러니까 지은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지용이 얘기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문우진 배우님께서는 극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맥락을 좀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나레이션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 말이 일단 지은이 누나도 많이 아프고 일단 지용이는 이미 떠나보냈고 제 입장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지은이 누나를 도와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딱 그 나레이션을 할 때 저는 아마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어른이 돼서 하나라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모티브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나레이션을 읽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혜수가 이제 정철 배우님께서 이제 우리 누나를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그런 맥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선하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약간 방어적인 어떤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실까요? 이게 좀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왜 선하면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전주영화제에서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가해자는 그러면 가해자는 왜 사과하지 않냐고 물어보시고 이 영화에서 왜 가해자를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지금 한국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14살짜리 애가 뭐 악한 거 얼마나 악하고 여기서는 이 아이는 되게 사랑받는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남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되게 강하게 우리 며칠만 데리고 있자 막 이러는데 엄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다 잘해줄 것 같고 다 좋은 걸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책에다 쓴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모순감을 느끼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가는 그
때의 아이라서 이런 표현인데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가끔 그런 글을 볼 때 이렇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근데 저는 이 아이는 되게 중요했던 게 이 영화에서 이 편지를 전하는 이 메시저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누군가는 이것을 전달한다. 그것이 이제 해수인 거고, 저는 그것이 한국의 많은 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비극 속에서도 항상 그런 어떤 그 미담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하지 못한 거를 미안해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왜 나는 너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물어보지 못했을까? 너는 왜 우리 반에서 누굴 좋아했고 너가 진짜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왜 나는 물어보지 못했을까라고 그게 나는 그 물어보는 그렇게 미안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혜수가 처음과 끝에 엔딩 전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게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은 연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이 아이의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그 지은은 어쨌든 제과제빵을 이제 실기를 이제 준비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좌절이 됐고, 저는 이것도 좀 재밌으면서도 어떤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혜수가 이제 문해반에 있으면서 백일장을 나가려다가 아마 좌절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마 작가로 이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설정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이트도 잘 타지만 되게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더 빨리 성숙해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막 이제 아마 그 혜수가 지원에게 이제 공부를 많이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배우님들께서는 지금 배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자의 어떤 그런 극중에서의 뭐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도 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떠실까요? 배우님들께서는 지금 배우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난 이런 어떤 특장점으로 뭘 좀 취미를 갖거나 뭘 하고 있다 아니면 하고 싶다 라는 좀 부분이 있으면 좀 궁금하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되신 분부터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정철이부터 해줘라. 너무 막내만 계속 제일 처음 됐어. 일단은 그냥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연기를 계속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도 영화 이번에 개봉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중의 지은처럼 아마 성적이 되게 높을 걸로 진단이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하고 계신 약간 성적을 꼭 여쭙는 건 아닌데 지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나쁘지 않게. 예. 감사합니다. 강민주 배우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공부는 저도 한때 공부가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하시는 영화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운동도 재밌어 보이고, 또 요리하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요새는 또 하이큐를 봐가지고 배구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뭔가 취미가 눈 감았다 뜨면 바뀌는 타입이라서 취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취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저는 그냥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연기랑 공부랑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취미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이나 따로 악기 같은 거는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없고,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과외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만이 내 길이라는 어떤 얘기로 시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 있으시면 뭐 감탄평도 좋고 배우님들, 뭐 감독님께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민주 배우님께 살짝 크게. 전민주 배우님 그 SNS 프로필을 잠깐 봤는데 태권도 사단, 현대무용, 댄스, 프로다이빙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취미로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건지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역할을 하시고 글씨도 못 쓰는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데 능력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래도 더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 그런 건 없으셨는지. 네, 저 취미, 네, 다 뭔가 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사는 중이라서 제가 최근에 중학교 대학생 멘토링에서 들었는데 직업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에 저점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기가 지금은 그렇지 않나 싶고 연기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도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8년 하고 지금 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저를 만들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걷는 거는 그 감독님이 영상 보내주셨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재활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보면서 집에서 많이 해보고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거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그거는 저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하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영화도 재밌게 잘 봤고요. 서로 아역 배우님들 있는데 원작이나 각본을 처음 보시면서 서로 얘기를 처음으로 나눠야 되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한 살 차이가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작이나 각본을 보면서 어떤 느꼈던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재밌는 일이 어떻게 친분을 쌓고 뭐 이런 거는 우진이가 제가 연출부 때 들었는데 민주한테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어떻게 달라요? 물어봤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많이 낯을 가려서 많이 그래도 형이랑은 전에 작품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누나도 그래도 되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셔서 뭐 처음에 바로 친해졌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더욱더 이렇게 감독님과 이제 이렇게 형 누나들이 이제 이끌어주셔서 오히려 그런 어색함 없이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기억이 좀 재밌어요. 체험학습 가기 전날 지용이가 이제 싸가지고 가는 간식이 어떤 게 있을까를 같이 촬영하는 날 우리 넷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전 되게 그 기억이 되게 좋은데 모르잖아요. 저희 때는 새우깡 먹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를 먹을지. 그래서 그 소품을 다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연출부가 제작부가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넣을 때 그게 되게 진짜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좁은 2층 침대가 있는 그 소망의 집 세팅해 놓은데 방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뭐가 맛있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나니?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뭐가 맛있다고 서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사갖고 와서 했던 그게 저는 좀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도 하고 해보시죠. 네, 처음에 딱 만났는데 둘은 알고 있긴 했는데 둘 다 되게 말이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MBTI가 아니긴 한데 그때는 되게 활발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말도 많이 걸면서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네,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우님.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소품으로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연습실에 그래서 그때 복도에서 이제 애들이랑 스케이트보드를 누가 더 잘 타나 약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그만 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였나 어쨌든 그만 놀라고 하셔가지고 네, 못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감상평도 좋고 그런 얘기도 좋고 먼저 받겠습니다. 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둘이 홍차나 이런 걸 마시고 이제 작자를 갖고 나서 다음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무를 배경으로 일렁이는 그 네. 배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미장센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네 그리고 그 대화 나누는 장면이 대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굉장히 측면 탓을 굉장히 길게 쓰시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나중에는 아 이래서 썼구나 이래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독님의 정확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청소년 연기자들이 있어서 그 작작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건 아니고요. 시도를 하다가 그 장미색 비강진 때문에 놀래서 멈췄죠. 멈춘 거고 관객분들이 이걸로 진짜 알고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별 하나 남기시면서 어디 뭐 이러면서 역하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 참 부지런하시게도 날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별을 계속 달고 계시는데 네이버 평점을 계속 그래서 낮춰주고 계시고 그런 흡족한 공을 세우고 계시고 아무튼 그 몸의 그 상태가 어떤 심리를 많이 반영하죠. 그 씬에서는 둘이서 이제 전혀 그러고 나서 차를 마실 때 그 뒤에 근데 그건 폴란드에서 찍었는데 폴란드 그 조명팀이 너무 거기를 빨갛게 막 조명을 친 거예요. 너무 이것보다 더 빨갛게. 그래서 왜 그러니 니네 왜 이렇게 빨갛게 조명을 하냐. 걔네는 되게 표현주의적으로 조명을 그때 쳐가지고 제가 잘 말 안 하는데 그때는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만 좀 빨갛자 우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유럽의 공간들은 가끔 이제 실내가 조금 겹겹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 여기 거실이 있고 그 안에 방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뒤에 또 조금 더 깊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의 그 실내 공간을 보여줄 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느껴지죠. 그리고 밖에 비가 왔었나 이런데 그 빨간 조명은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촬영팀의 그 합격한 그 공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둘의 그 심리상 근데 이 김남희 배우가 목소리가 상당히 목욕탕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긴데 상당히 잘 들을 수 있게. 근데 왜냐하면 박하선 배우는 상대적으로 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촬영 감독 그러는 거죠. 저렇게 대사가 없이 하는데 저 봐봐 가끔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연기가 너무 훌륭한 것 같다고 그리고 집중력이 막 이래서 아 그럴 때 그렇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제가 그 흐름을 깨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컷이 어쩔 수 없이 흐름을 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컷이 나뉘어지면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근데 그게 안 느껴지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고 그 느낌을 쭉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대로 가져갔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찍어야 또 이제 투자한 쪽에서 다른 컷은 없냐 할 때 없다. 이렇게밖에 안 찍었다. 이렇게 하는 비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아까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실은 몇 달 아니고 지난달인 것 같은데 부천영화제에서 문우진 배우님 출연하신 문박지호
그걸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중학생 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나 할 정도로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오늘도 역시 감명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문박지호 봤을 때 안 보신 분들 대부분이지만 그 중학생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성숙된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지만. 근데 오늘 영화에서는 물론 아까 좀 비밀이 좀 밝혀지긴 했지만 13살 때 찍어서 그러실지 몰라도 또래 중학생보다는 약간 애띤 모습에 그런 반면에 이제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어른들을 깨우치는 듯한 대사를 많이 하시곤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생 때 찍으셨을 때 그 중학생의 어떤 그거를 배역을 한다는 거는 실 부담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보러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는지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그 부분을 또 하나 지금 또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까 피부병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부병이 이제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을 보고 그래서 그런지 혹시 대상포진을 오는 건가? 그러면은 저 피부병 때문에 폴란드 일정을 못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일정을 어느 정도 치르고 이제 한국을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병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피부병을 하게 된 건지 그 두 가지를 이제 여쭤보시죠. 네. 처음에 이런 나이에 친구를 잃는 그 상실감을 표현을 할 때 저로서도 이런 역할은 거의 처음이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연기를 잘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었었는데 사실 감독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일기도 한번 써보고 여러 차례 대홀리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대사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감독님께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라, 힘도 풀고 이 상황에만 집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조언을 받고 많이 연습은 하되 그래도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선물 하나씩 돌렸어요 아이들한테. 말 잘하라고. 피부 그거는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실제로 작가가 겪었던 거예요. 김혜란 작가가 실제로 그 세월호 입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그 작가 레지던시에 갔다가 그 피부병이 이렇게 도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 대한 충격, 그 정신적인 그 영향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자기 경험을 스포시고 실제로는 대상포진처럼 이제 중년이 되면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거서 저도 그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되게 비싼 거. 되게 아프대요. 근데 그런 게 참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몸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우리는 막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내 몸 안에서는 막 피부병이 난다던가 버짐이 핀다던가 입안이 터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멘탈을, 우리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로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는 거. 이런 게 나이를 먹을수록 참 항상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이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지점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사실 그것이 완전히 낫진 않죠. 그래서 어떤 장송 작가는 보고 자기는 성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와서 샤워할 때는 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대로 있어서 좀 놀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없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나아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몸은 정말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다는 거. 우리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김소연 김장실장이라고 저랑 5편 다 한
분장실장이 헐리우드에서 특수 효과를 배우고 와가지고 너무 빨리 이걸 그려요. 그래서 폴란드 스태프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15분 만에 그려오니까 야 이거 조금 너무 연하지 않니? 이러면 잠깐만요. 5분 만에 막 더 진하게 그려오고 막 이게 그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HBO나 넷플릭스랑 작업하는 스태프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소연 실장의 그 분장은 너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고 특히나 박하선 배우의 인내심 그거를 하고 이랬을 때 다 견디면서 그걸 또 다 해낸 그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은 캐릭터와 명지의 연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지은의 편마디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뭔가 예고치 못한 어떤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앓게 되는 어떤 몸의 반응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철 배우님 저는 그 교복을 입고 이제 그 누나에게 이제 고백하는 그 엔딩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얘기 드렸고 약간 그 혜수가 사실 독일 맥주를 권할 때는 얼굴 약간 좀 중학생이 약간 근데 앞전에도 약간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응어지만 짤까라고 약간 표현도 하면서 약간 좀 그냥 장난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서 정철 배우님께서 되게 약간 묵직하게 그런 어떤 연기들을 잘 펼쳐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정민주 배우님께서는 저는 이거 좀 독특한 어떤 그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어떤 연출일 수 있는데 모글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몇 번 보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명지도 이제 반응하고 이제 그 혜수도 반응을 했던 장면으로 마지막에 한번 이게 갈무리가 되는 걸로 기억이 났는데 좀 정민주 배우님께서는 그 노을을 보고 이제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감독님과 좀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좀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정철 배우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를 이번에 또 아예 처음부터 다 한번 보셨잖아요. 영화 몇 번 보셨나요? 혹시 배우님들? 두 번 보셨어요? 3번 보셨어요? 7번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씬을 거의 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그 두 분에게 질문과 더불어서 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오늘 또 정민주 배우님은 다시 보지 오늘 보진 않으셨지만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좀 좋았던 어떤 장면이랄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영화의 맥락들을 좀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또 느낄까라는 것도 궁금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다회차 보신 어떤 관점에서 좀 어떤 감상평을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 그 정철 배우님과 민주 배우님은 제가 얘기 드렸던 질문과 포함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문우진 배우님부터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이 가장 인상 깊은 질문. 네, 뭐 좋았다거나 그 본인 장면으로도 됩니다. 그 인상 깊었던 게 뭐 물론 고집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제 지은이 누나가 이제 저희 집에 오도록 이제 허락을 구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방에 올라가라고 해서 이제 방에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잠깐 지용이와 있었던 그 독일 맥주 그 씬과 그 과거와 현재가 바뀌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원테이프로 가서 그거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씬을 찍기 거의 쉽지 않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새롭기도 했었고 이게 감정 변화가 확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 씬이 어떻게 찍었을지는 어떻게 찍을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찍는 건가 해서 되게 많이 몰랐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법은 감독님 전작의 프랑스 여자를 보면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돌아가셔가지고 엠포터에서 저렴하게 다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민주 배우님 그 노을 씬과 좀 영화를 보면서 좀 좋았던 것들 노을이 이제 해가 잠깐만,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씬인데 그 씬 보면서 영화 보면서 되게 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연기하면서는 좀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 보고 나서 재활도 시작을 한 거고 좀 나도 뭐라도 움직여야지 나도 얘도 이렇게 빵도 주고 노력을 해주는데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 촬영하면서도 되게 마음속으로 나도 움직여야 돼, 나도 움직여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찍었던 씬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오빠랑 그거 있잖아요. 그 꿈속에서 만났을 때 그때가 오빠 연기에 감동을 먹었어. 사실 이게 집에서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잘 될까라는 생각은 좀 걱정도 많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하고 씩 들어가고 했는데 오빠 얼굴을 딱 보니까 뭔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또 다 찍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빠는 그 톤이랑 눈빛이랑 이런 거 보면서 이 둘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를 느끼는 그런 씬이었어요. 정철 배우님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았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좋았던 장면이나 그런 게 저도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누나랑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영화 자체가 되게 느리게 전개가 되고 이제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되게 감정이 터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만 이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관객분들에게도 이 슬픔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더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감독님도 되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게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화의 그 엔딩에 다다른 부분이 정말 눈물꼭지를 거의 막 엄청나게 흐르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철 배우님께서 그 연기했던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이제 마음을 좀 이끌었던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 정민주 배우님께서 노을 얘기를 희망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마지막에 명지가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어떤 것들도 앞전에는 거의 늘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 거의 유명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맥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많으시네요. 최대한 빨리 소화하고.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다른 배우님들 나오시는 지구에도 갔었는데 이거는 청소년 배우님들께만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혜수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제발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라는 부탁을 하는데 이 세 분 배우분께서는 혜수처럼 어른이 되게 원하시는지 아니면 피터팬처럼 나는 절대 어른이 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저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여드름도 나고 되게 막 이렇게 좀 나이가 들었다 약간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다. 저는 뭐 혜수는 어른이 되고 싶다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늙지 않고 그런 청소년 지금 청소년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청소년이 그런 됐었던 그런 옛 과거들을 많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몇 살이지? 15년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나이로 얻어지는 혜택이 그래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와 얘는 어린데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말도 있고 또 14살이 되면서 쇼핑도 제 맘대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었고 근데도 저는 약간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미래를 생각하는 불안감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마치고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일단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게임을 엄마가
30분밖에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릴 때는 그게 되게 화가 나고 조금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이 엄마가 점점 늘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 돼서는 그래도 좀 스스로 이제 게임 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이랑 이런 것 시간이 지나는 것들이 되게 스스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정말 20살이 된다고 어른이 아니라 되게 점점 어른이 되면 책임질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되고 싶은 거야 안 되고 싶은 저는 그냥 때에 맞게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일단 영화 되게 잘 봤어요. 제가 평소에 약간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다가 이런 잔잔한 장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느껴지는 것도 많고 교훈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은 배우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역 배우분들이시니까 이 일 좀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좀 어릴 때 시작하셔서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박하선 배우님 역할이 돌아가신 남편분을 이제 그리워하시다가 갑자기 친구분이랑 약간 금전계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학생이어서 그런지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가 약간 술을 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변부터 원작에 그 장면이 있기는 하죠. 네, 사실은 원작의 그 장면이 되게 강하고 그게 좋아서 또 그걸 한 거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지는 바르샤바에서 연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살아있어가 아니라 우리 헤어졌어. 헤어진 지 몇 달 됐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죠 그 죽음을 어느 정도를. 왜냐하면 얘는 모르니까. 얘가 모르니까 마치 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감정을 가진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현실 도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평에 보면은 막 원래 좋아하는 줄 알고 가서 꼬신 거다 막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육체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익숙함 그리고 마찬가지로 밥 먹듯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그 몸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의 부족함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스킨십이 인간적인 스킨십이 필요한 거 시리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스킨십이 필요했던 거고 불쌍한 현석이는 그냥 남자였던 거죠. 그 현석이를 꼬시려고 그랬다기보다 남자 몸이 중요했던 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그 부재감이 되게 중요해서 꿈도 그런 걸 꾸고 저는 그런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드는 원작이 마음에 드는 것이었고 원래 원작에서는 하룻밤에 술 먹고 술을 하도 많이 먹은 건지 뭔지 모르게끔 그렇게 됐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그거를 이틀로 나눈 거고 장편 영화이기도 해서 하룻밤을 실수를 현석이가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만회하고 싶어서 또 만나자고 해서 쇼팽의 심장을 보러 가고 그리고 우연히 그 추모벽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추모벽이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현충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모두가 아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걸 촬영하러 갔을 때 모두 놀란 게 폴란드 스태프들이 이런 데가 있어? 그런데 곳곳에 그런 추모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르샤바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거기가 너무 걔네가 처음에 철문을 열고 뭐야 여기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수도원 바로 옆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희생한 사람들,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동질감과 함께 어떤 위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스킨십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만 아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이번엔 정철 배우님부터 어떻게 좀 인양이 되시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되게 소심하고 되게 자신감도 없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약간 공연학원이나 약간 이런 것처럼 연기 학원에 데려가셨었는데 되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어른이 하는 거니까 되게 즐겁고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딱히 하라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엄마는 저를 배우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되게 나쁘지 않게 생겼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뭐 다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윤용이 나으시 아세요? 네, 드라마였는데 그때 그걸 딱 보고 아 나는 여기에 나오고 싶다. 약간 내가 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싶다보다는 왜 다들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오 요이 하면서 좀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연기를 하고 싶다보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엄마한테 1년 정도 쪼르다가 엄마가 그때 그래 해라 해가지고 그때 연기학원 다니고 그렇게 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모델, 아역 모델을 조금 하다가 연기학원 다녀볼래?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기학원을 좀 다녔는데 그래도 운 좋게 첫 작품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아역 배우로서 조금 이제 첫 데뷔작으로 조금 연기를 하고 잘 풀려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재미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TV에 나온 모습을 제가 그 나이 때 그 TV에 나온 걸 제가 봤을 때 되게 뭔가 되게 새롭고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다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서 지금까지 아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침 여기 3명의 어머니들이 와 계세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서 오늘 마지막 다 받을 터이니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한 분이신가요? 두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분부터 먼저 볼게요. 네, 영화 진짜 너무 잘 봤고요. 김희정 감독님의 오랜 친구이자 오랜 팬으로서 영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해드린 건데요. 영화에서 다들 감동 느끼신 포인트가 다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거의 안 울고 계셨거든요. 되게 장하게. 근데 일단 이렇게 막 빌드업되다가 제가 감정이 폭발한 씬이 어디서부터였냐면 이제 그 추모벽에서 박하선 배우 오열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택시 안에서 바르샤바 공기 추모하기 위해서 그 경적 울리는 장면 들으면 완전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왜냐면 일단 제가 김희정 감독님 스타일을 아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택시를 불러서 막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잠시 바르샤바 공기에 그 공기가 발발한 날이 8월 1일인데 그날 촬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적처럼 우연히 그거를 번진 씬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아마 오후 5시였을 겁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시간을 타임 X라고 해서 딱 그 시간에 공기가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의 모든 교회가 다 타종을 하고 막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그렇게 추모와 애도를 표시하는 되게 멋진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거기 담겨 있어서 진짜 엄청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이 영화가 되게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내지는 뭐 그런 추모의 말 이런 거보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서로에게 기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폴란드 외대 폴란드어과 교수님이세요. 그 저희 시나리오 다 그 감수 폴란드어 그것도 하고 워낙에 저 처음에 폴란드 갔을 때 같이 언어 공부하던 친구네요. 8월 1일은 그 원래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어떨지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8월 1일에 맞춰서 가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려나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택시만 우리가 이제 가져오고 그 모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다 그냥 벌어지고 그냥 정말 그렇게 애도하는 그래서 폴란드 스태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애도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롯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정확히 5시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였고 폴란드 전역에 상당히 중요한 건 알았지만 우리도 뭐가 뭐 현충일에 아침 10시에 운영을 한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자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헌법광장이라는 데를 찍어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기다린 건데 카메라 2대를 가지고 마침 그게 벌어져줘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돼서 그리고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 촬영일이어서 상당히 의미 깊었고 좋았습니다. 네.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정말 딱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가서 카메라에 뻗쳐놓고 찍으신 건데, 네, 지금 좀 마음이 진짜 좀 울컥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중에서 다큐적인 부분이 그게 하나 있다면, 또 병실에서 이제 할머니 역할을 나오는 분은 또 감독님의 어머니 부분도 이제 실제로 나오셔서 연기도 했던. 네, 그리고 검시관으로 그 나온 제 동생이거든요. 저기 와 있는데 인사관은 제 동생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병실에서 애 떨어졌다고 얘기해주는 그 명랑한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였어요. 모든 제 영화 5편에 다 출연합니다. 감독님 그 인스타에 보시면은 어머님과 이제 촬영한 어떤 그 사진들도 많은데 너무 똑 닮으셔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시면 이제 그 아역 배우님들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씬들도 이제 막 올려주세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꼭 감독님 SNS에 오늘 팔로우 한 30분 되겠는가 그 정도 있거든요. 네, 한번 봐주시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가 되게 큰 사건이었고 대화가 많고 그런 잔잔한 영화였는데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독님 초반에 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재밌게 봤었는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는 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는 지인의 죽음이라는 되게 무거운 그런 감정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무거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중간이나 현장에서 그게 된 그런 영감이라든지 도움이 된 그런 트리거, 계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지 그런 거가 궁금하고 그런 걸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밌게 느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로는 이게 오리지널 스토리가 또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교차가 나오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스텔링 그런 거가 되게 지루하지 않게 계속 인물들의 감정이 되게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편지 말고는 그렇게 크게 상호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교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을 택했을 때 이런 흐름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돼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성분이 저렇게 잘 봤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악플러들이 남성분이 상처받고 있는데 많이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SNS 사냥꾼이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눌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드리고, 예. 저 샘 디렉터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샘이 폴란드어로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 감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워낙에 제가 세 보이니까 샘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꿈 감독이고요. 이거는 되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빨리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오랫동안 브레인스토밍처럼 이렇게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앉아서 쓰는 거는 정말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썼거든요. 그게 이제 제 안에 이렇게 많이 자라나서 이렇게 쓰기를 기다리는 때를 좀 기다렸고, 그래서 이게 감으로 이 배열을 맞췄는데, 신기하게도 이 명지와 해수의 부분이 정확히 신 넘버가 거의 정확히 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넣어야지 이렇게 계산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좀 동물적 감으로 좀 쓴 시나리오 이번 거. 예를 들면 이 바로 전에 프랑스 여자라는 시나리오는 3년을 썼거든요. 정말 정성일 평론가가 그래 영혼을 갈아 넣은 시나리오 같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빨리 썼다는 게 느껴진다고 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편지 하나만으로도 이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든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분량, 이 배치는 완전히 감으로 썼어요. 되게 그래서 막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계산해서 쓰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뭐랄까 나왔어요. 이 시나리오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 용돈을 명지한테 시아주머니가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요. 봉투를 넣어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쓰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시나리오 쓰면 제가 울었다고 말하면 정말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 청포도사탕에서는 그 죽은 애 언니가 나오는, 김정란 배우가 나오는 장면에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가 저에게는 건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남아서 이것을 살아가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으로 썼다는 거. 그러나 해수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백그라운드를 다 만들어 놨고, 일단 해수는 그냥 친구랑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해수의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이가 뭘 하는 애인지, 빵집에, 그리고 빵집에 거기에 자우림의 이성주 기타리스트가 카메오 출연했거든요. 카메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다 프랑스 여자에서 술집 주인을 했었는데, 그 술집이 망해서 여기 와가지고 빵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백그라운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쓰면서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작과 구별이 조금 되지 않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교수님들 질문 받았나요? 네,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죽어가지고 그런 슬픔들을 이제 표현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좀 영화 내에서 되게 해수와 지은이와의 이런 좋은 추억들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은이랑도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소설에서도 사실 편지로만 제가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의 신들이 박하선 배우님이랑 나오는 어른 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흐름을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긴 영화에서 내가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설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주로 다뤄지는 편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가 지은이의 생각이 담겨있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매체기도 하고 해서 그걸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어요. 지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있을까. 그래서 대사 톤도 감독님이랑 맞춰보고 그러면서 지은이는 왜 빵집에 들어갔을까 이런 먼 옛날 얘기까지 하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면서 대입해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전사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해수 역할이 대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드를 할 때나 그런 하나하나 그런 표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되게 표정 하나하나가 이 감정에서는 이 씬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표현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그런 표정 같은 거를 가장 먼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막막했는데 감독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셔서 저는 해제 역할, 캐릭터는 어떤 역할인지 많이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엔딩에서 각 캐릭터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 어떤 정서가 담겨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명지가 보내지 못한 그 붙이지 못한 메일의 그 내용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어떤 심정이에요. 사실 그거는 원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음미하면서 다시 읽어보셔라 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삶이 죽음에게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게 뛰어든 걸지도 모른다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 어디다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좀 짜릿함의 어떤 좀 느낌이 있었는데 꼭 한번 원작도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영화를 좀 보시면서 좀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영화의 어떤 사회적 맥락들, 어떤 참사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들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어떤 참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용감하게도 앞전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영화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아이라거나 아니면 오늘 전석구 배우님 나왔던 봄이 가도라는 그 올리버스의 영화들도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해수의 그 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지은이를 이제 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은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그 부분도 그냥 단순히 개의 어떤 3인칭이 아니라 정말 이름으로 기억돼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의 어떤 맥락들도 참 좋다.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느낌들도 받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나고 또 시간이 되신다 그래가지고 짧게 사인회 같은 것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 A3 포스터 다 받으셨죠? 거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어떤 소감과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희정 감독님부터 인사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는 게 어떠니 이번에? 내가 마지막에 해도 될까? 당황할 것 같아? 저는 일단은 진짜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이 더숲시네마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 전작인 청포도 사탕이라는 영화의 아역 3인방이 김보라 배우, 유미가 김유민지 이유민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유미랑 강미나라고 괴물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미나랑 다 셋 다 너무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잘 알아본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 친구들도 미나랑 보라는 출연도 했고 미나는 시사회 때 와서 엄청 울다 가고 막 자기 SNS에 막 몇십만 명 팔로워가 있는데 막 올려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보시면 앞으로 정말 성장세가 아주 잘 드러나는 좋은 배우들이 될 거고요. 그렇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더숲시네마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길게 상영관에서 틀겠다. 그쵸? 예. 그래서 계속 틀다 보면 또 뭐 알겠어요. 박하선 배우랑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찾아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극장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다음 작품은 아마도 폴란드에서 100% 찍는 영화를 할 것 같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뜻깊은 영화에 이렇게 주연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쭉 배우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또 작품에서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저희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일단 감독님 영화에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뜻깊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될 테니까요. 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감독님이랑 되게 연기 되게 잘했다고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와주고 영화 잘 봤다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영화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니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로 이제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으신 다음에 퇴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 영화는 2주차에 멀티플렉스가 거의 전멸하듯이 사라져버리는 되게 희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방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예술영화관들, 독립영화관에서 계속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시고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